if you ask me the number one thing AI can do for humanity, it will be to solve, hundreds of terrible diseases. 예측성이 좋아야 확률이 높을수록 돈이 덜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체 내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 모델 알파폴드 3가 공개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수년 넘게 걸리던 신약 개발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AI가 신약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련한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쉽게 풀어주실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의 석차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과 또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실 분입니다. 대신증권의 한송혁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주실 길금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구글이 공개한 알파폴드 3가 관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알파폴드가 예측한 단백질 구조가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바로 저거라고 그러는데, 알파폴드가 뭔지 이걸 석 교수님이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파폴드는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알파폴드에서 폴드는 접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긴 단백질 가닥을 이렇게 접어서 3차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단백질 폴드라고 하고요. 알파폴드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의 종류가 주어지면 이것이 어떤 그 3차원적인 모양을 가지는지를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알파폴드 3는 세 번째 버전이고요. 두 번째 버전이 이제 알파폴드 2는 2020년에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매우 혁신적인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폴드 3는 알파폴드에 더해서 그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생체 분자, 그러니까 핵산이나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 분자도 동시에 그 구조를 다룰 수가 있어서 매우 그 확장적이고 신약 개발에 좀 더 적용 가능성이 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그림이 제 몸에도 들어있는, 우리 몸에 다 들어있는 단백질 구조란 얘기죠? 네네. 저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이 분자를 이루는 원자를 일일이 다 표시를 해서 그 크기에 맞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꽉 맞아서 떨어져 있는 어떤 덩어리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를 예를 들자면 그 기계는 다양한 모양을 가진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인간이 만든 기계는 그렇죠. 근데 자연이 만든 그 생물체는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 있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자들은 스스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분자들과 결합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는 왜 필수 영양소 이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왜 계속 단백질 구조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는 분자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단백질이 그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이제 그 유전자가 어떤 우리 생체 활동을 규명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게 바로 어떤 단백질을 만들 건가에 대한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생명 현상에서 많은 부분 단백질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단백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측해낸다는 거죠? 알파폴드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다 이건데 그 원리가 뭡니까?
그래서 원리는 이제 인공지능으로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여기서 사용되는 빅데이터는 어떤 그 생체 분자는 어떤 종류의 분자는 어떤 모양을 가지더라라고 하는 그 구조 데이터가 20만 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단백질의 종류가 2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그 분자의 종류가 주어지면 어떤 모양을 가질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는 것이죠. For decades, a community of scientists have been working on a way to figure out protein shape. So we created an AI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called AlphaFold. AlphaFold's predictions could enable progress in all sorts of areas. Imagine a future where we can understand diseases more quickly and develop drugs to fight them. Or one where we could use enzymes to break down plastic waste, or even to capture carbon from the atmosphere, all with the help of proteins. 공부시킨 거군요. 네네,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네네. AI가 석 교수님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더 많이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계산기가 인간보다 훨씬 더 계산은 잘하잖아요. 빠르니까. 그런 네. 것처럼 어떤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더 많이 학습을 해서 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그러니까 되는 석 거죠. 교수님처럼 공부 많이 한 이런 분들 몇 사람 거를 AI한테 네. 넣어서 학습을 시킨 거니까, 그죠? 네네네. 예, 그리고 계산도 네네. 빠르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한 인간이 이거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그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인간이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근데 있습니다. AI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도 공부를 해요? 자기가 이제 넣어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막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AI에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연구원님, 이렇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거,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R&D로 쓰는 비용이 2023년 기준으로 3,006억 달러입니다. 415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50%가 신약 개발에 사용될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거의 200조 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성 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어의 법칙 있잖아요. 반도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율성이 좋아진다. 그거를 뒤로 돌려서 이룸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의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데 생각보다 아웃풋은 그거에 대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계속 좋은 약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 효율성을 감소하고 있는 이런 찰나에 AI가 좀 개입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게 AI를 활용하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길 기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네, 이 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전통적인 신약 개발 기간은 평균 약 1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약 5천 개에서 많게는 만여 개의 신약 후보 물질 중 단 한 개만이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 신약 개발 단계 중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고 이 성공률이 낮은 건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임상인데요. 단계가 진행될수록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상 단계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이 반면 AI는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바로 탐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자 수십 명이 수년간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AI와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임상 시험군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단축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일반 신약 개발에 평균 15년, 1조 원 이상의 돈이 필요했다면 AI를 활용하게 되면요. 개발 기간이 7년, 비용은 6천억 원으로 이 시간과 비용을 훨씬 절반가량 이상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확 주는데 반 뭐 이렇게 줄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그 코로나 백신 개발할 때요. 이례적으로 빨리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당겨지는 거예요. 네, 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코로나 때는 그 임상 허가를 굉장히 빨리 진행한 효과도 있기는 한데
이것이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 후보 물질을 훨씬 더 빨리 발굴하고 그 후보 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속도하고 개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질적으로도 그러면은 AI가 개발을 하면 더 좋아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알파폴드와 네. 같은 이 인공지능은 그 특정한 분자, 특정한 질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기계 예를 들었는데요. 모든 그러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분자에 만약에 적용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가상으로 컴퓨터에서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으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잘 살펴보고 네. 뭐 부품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인간의 질병도 그 분자 수준에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분자를 설계하는데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의 연구가 활발해지면 그러면 암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바로 암은 네. 바로 이러시니까. 이미 그 암은 그 기존에 비해서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네. 질환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고 일부 환자에만 적용이 되긴 하지만 아까 이제 AI가 지금 단백질 구조까지 예측을 하게 되고 또 쭉 나가서 암까지 극복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인공 생명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하게 되는데 지금 기술 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기술 수준은요, 이 미생물을 인공으로 만드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공 생명체를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이 합성 생물학인데요. DNA와 단백질, 인공 세포 등 이 생명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이 설계, 제작, 테스트 과정을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파운드리로 자동화해서 이 단백질을 자동으로 대량 생산하는 등 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내년 바이오 파운드리 전용 센터 착공을 포함해서 오는 2029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성 생물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이제 그 인간처럼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로봇에 비유하자면 합성 생물학은 어떤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로봇의 여기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로봇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생체 분자 예측하는 AI와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생물학이야말로 AI와 융합이 됐을 때 훨씬 더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제약사들이 이 기술을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제약사들이 AI를 활용한 그 신약 개발에 적극 뛰어들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네, 제약바이오협회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AI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규모는요, 지난 2022년 약 8천억 원으로 매년 45.7%씩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약 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AI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 딥마인드 말씀드렸는데 구글에서 또 다른 신약 개발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딥마인드의 대표가 또 대표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협업을 하고 있다는 발표도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알파폴드와 유사하지만 그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에서 로제타 폴드라고 하는 또 그 비슷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기반한 또 다른 제약회사 자이라라고 하는 회사가 2024년에 창업이 됐고 초기 투자로 그 $1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의 초기 투자를 받았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발전이 이루어질 거고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 판도가 달라지네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 약 개발한 데는 다 다국적 기업인 제약사였잖아요. 네. 우리가 알만한. 여기서 큰 돈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이 바로 구글이 만드는 거니까 구글은 제약사가 아니잖아요. 야, 이게 진짜 업계 판도가 달라지는 건데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조금은 아쉬운데
국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AI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 자체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은 AI 기업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수가 2019년에는 5개였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는 40개로 4년 새 무려 한 8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신약 개발에 특화된 스타트업도 계속 늘어나서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51개에 달한 걸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좀 유명한 회사로는 온코크로스, 상장사로는 파로사이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이런 자체 신약 개발한 AI 신약 파이프라인을 임상 단계까지 올렸습니다. 임상 단계까지 올렸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주요 제약사죠.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용제약 등 이런 제약사들이 있는데 이런 제약사들도 이런 AI 신약 개발 기업과 이제 손을 잡고 좀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AI 신약에 대한 좀 도입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AI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일명 K-멜로디 사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에 없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결국은 방대한 데이터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AI 기술력이 신약을 만드는 주요 열쇠로 떠오르면서 이 나라마다 관련 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 우리 정부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겠죠. 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K-멜로디 프로젝트는 이 각각의 제약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 신기술을 공유하고 신약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K-멜로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연합이 3년간 진행한 이 멜로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또 머크와 바이엘 등 빅파마 10곳과 유럽 주요 대학, IT 기업 등도 이미 이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란 게 사실 기업에 있어서는 그 기업이 걸어온 역사와 성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무작정 서로 공유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실제 기업의 1급 영업 정보이기도 한 이 데이터를 모으고 축적하는 일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별로 데이터 공개에 반감을 느끼는 사례도 생겨나면서 정부는 또 하나의 묘안을 마련해야 됐는데요. 이래서 등장한 또 하나의 방안이 바로 연합학습입니다. 네, 연합학습이란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으면서 이 AI 성능은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으로 이 데이터 공개가 어려운 업계 애로사항을 절충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K-멜로디 김화종 사업단장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알파폴드 3 뉴스, 또 엔비디아에서 나온 뉴스, 거의 다 신약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IT 기술을 발전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반도체를 수출한다든지 모니터를 파는 거는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요.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근데 신약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잖아요. 0.1%를 찾았고 거의 99.9%는 아직 약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약으로 대신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하는 것이지 당장 그 암 치료제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모든 데이터 산업이 데이터를 어딘가 모아야만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연합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왜 관심을 끄냐면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는 겁니다. 아예 AI 모델을 그쪽으로 잠깐 보내는 거예요. 이 모델이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굳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도 이 AI 모델을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약사를 위한 사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나머지 사업자들은, 솔루션 개발자들은 지금 많은 AI 벤처들이 그걸 도와준다고 창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만큼 아마 수익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군가 사용을 해줘야 수익이 나는 건데, 이 솔루션을 쓰면 신약 개발이 뭐 쉬워졌다든지 좋은 후보 물질을 찾았다든지 하는 게 금방 나오진 않거든요. 모든 약이 똑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잘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듣는 것, 이 차이를 구분하려면 개인의 DNA 정보를 같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정밀의료로 넘어가려면 개인정보가 당연히 개입이 되는 것이니까 관련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이제 없다는 뜻이고 연합학습이 데이터가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는 이제 유권 해석으로 나와 있지만 이걸 좀 확실하게 이제 법령으로 만들 필요는 있어요. 네, 지금 뭐 화면 한번 보시죠. 국내 AI 신약 개발 기업 설립 추이라는 게 나오는데 2018년에 바짝 올라갔다가 지금은 주춤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AI 신약 개발 기업 설립이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고금리가 되면서 AI 신약 개발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약 개발 회사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런 영향이 AI 신약 개발 회사들이 좀 적게 설립이 된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신약 개발하려고 하면은 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그 공급이 인력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I 신약 개발 기업 설립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아직 인재가 없다. 사람은 있는데 그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늘 그렇죠. 사람은 있죠.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건 해외랑 그렇지. 비교를 했을 때. 전문 인력을 네, 모셔오려면 네.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양성도 해야 되고. 네, 네, 맞습니다. 석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제 투자가 네. 급감한 거, 그리고 이제 인력 부족 문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모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그거 알아오셨죠? 네, 실제로 앞서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AI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숙련된 인력 부족 및 고용 문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데이터 부족, 품질 문제, 개발 기간 장기화 등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아직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기술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규제도 산업 발전 속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 인력이라는 게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AI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약 바이오의 신약 개발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특히 AI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AI와 신약 개발 사이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융합 인재가 특히 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처럼 화학과를 나와서 아니면 제약 바이오 관련 과를 나와서 AI까지 공부한 사람이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로열티가 다 되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이 데이터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개된 그런 데이터 말고 실질적으로 제약사들이 실험을 해서 이 단백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기능하는 기능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들이 막 내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국가 차원에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쓴 논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것이 논문이나 특허로 상세하게 공개를 하다 보면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고 보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JP 모건이나 해외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것들을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AI 신약 개발 잠재력은 결코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신약 개발에 적용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이 애로사항이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신약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신약 개발에 적용되는 그런 종류의 기술들을 발전시키는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 교수님은 교수시면서 스타트업 창업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 갤럭스? 네, 갤럭스. 그거 어떻습니까? 환경이 지금. 저희 갤럭스는 사실 20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관련 생체 분자 예측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2020년에 창업을 해서 인재들을 모아서 이제 기술력을 쌓고 있습니다. 네, 갤럭스는 그래도 비교적 투자는 잘 받았고요. 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자이라와 같은 그런 거대한 투자를 받은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벤처 회사로서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할 수 있는, 그리고 구글과 같은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쌓기 위해서 그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이 AI를 신약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회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봐도 이제 앞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뭐 바이오 산업의 이 선두주자가 되고 이런 곳이 옛날 개념으로 그냥 제약 바이오 업체가 아니고 구글 같은 AI를 잘하는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AI가 모든 산업에 침투를 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AI가 좀 늦게 침투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제약사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이 AI 신약 개발에서조차도 AI의 뭐 컴퓨팅 파워나 알고리즘 이런 것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그 좋은 데이터를 넣어야지 좀 AI 신약 개발에 대한 그 성공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AI 그 회사들이 아니라 제약사들이에요. 제약사들, 바이오텍, 대학교 이런 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쪽에 힘이 더 강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헬스케어 업종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는 신제품이 나오면 그걸로 다 이제 바뀌는데, 헬스케어는 굉장히 옛날에 나온 것도 써요. 그만큼 안전성 그리고 재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혁신이 조금은 늦게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가 잘하는 기업보다는 좀 기존의 빅파마나 좀 기존의 바이오 회사들이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를 하면서 구글 얘기는 몇 번을 하셨는데 우리가 저 제약 바이오 하면 바로 떠오르는 화이자 얘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AI를 하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파이저나 뭐 다른 이게 머크나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암젠 같은 그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실제로 그 AI 신약 개발 회사들과 밀접하게 그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고 하는 게 이게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고 다양한 그 규제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그 AI와 합쳐져서 극복을 하고 더 가속화하고 질적으로 향상을 일으킬까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스며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워낙에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AI를 인용한 그 신약 개발이라고 해도 이렇게 독점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거대 제약 바이오사 아니면 구글같이 큰 AI 기업 이런 데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AI가 구글이 이쪽 헬스케어에 성공적으로 들어와서 되게 커지거나 아니면은 뭐 빅파마가 되게 커진 빅파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복권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동물한테 실험했을 때랑 실험관에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랑 인간한테 실제 임상을 했을 때랑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임상시험, 그걸 일단 물리적으로 한 뭐 3, 4년 걸리잖아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점보다는 좀 다양한 이런 회사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좀 기술 수출이나 M&A가 좀 활성화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약 바이오는 뭐 제가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1상, 2상, 3상까지 가서 3상까지 성공을 해야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1, 2상까지는 모르겠는데 3상까지 가서 통과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아무리 AI가 해도 그 단계는 다 거쳐야 되잖아요. 임상은 다 거쳐야 되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주 최대한 많이 단축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FDA에서도 그 임상 방법에 도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상 테스트에 도입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도 계속 그 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그 생명 현상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정확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 뭐 그런 방법들이 향후에 쓰이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너무 잠깐 지금 막 이상한 영화 삼체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삼체? 그 얘기까지 삼체 하면 너무 보셨어요? 네. 그냥 좀 얘기를 해보면 영화 삼체는 네. 앞으로 이제 400년 뒤에 외계인이 네. 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인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다루는데 그 400년 동안 우리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전망이나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지금 AI 신약 개발 기술이라고 하는 거, AI 바이오라고 하는 기술이 지금은 막 알파폴드가 나와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정도의 그 성과와 전망을 보여주는데 이게 몇 년,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게 될지는 사실 우리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지도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결과를 내는지 많이 시도해보고 그 결과들을 계속 쌓아서 계속 그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워낙에 눈부셔서 시간이 엄청 단축되더라고요. 맞아요.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3차까지 오는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그 영화 보셨다고 그러지만 네네. 거기에는 그 아주 그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는 과학자들을 제거해요. 교수님도 무섭죠? 그러면서 더 이상 연구하지 못하게. 네, 저는 네. 저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네. 이미 이제 그 증권시장에 이런 게 반영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또 AI 신약이 발견이 됐는데 어떤 회사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죠. 삼상이 문제 없다 이러면서 또 막 뻥튀기 될까 봐 그런 우려도 업계에서 하고 있죠. AI 진단 루닛이라던가 뷰노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AI 신약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파급력이 없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쭉 올라올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그럼요. 네. 제약바이오가 몇 배가 오르고 이런 거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 국내 AI 신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는 건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짚어주시죠. AI 기술 자체의 단계적인 개발, 그리고 AI가 신약 산업에 적용되는 그 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식에 대한 그 성공 사례들을 쌓아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신약 개발을 할 때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는 이 약이 어떻게 몸에서 작용하는지 그런 기능적 데이터는 되게 부족해요. 그런 게 이제 해외는 뭐 그런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뭐 되게 큰 회사를 중심으로 잘 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그게 좀 구심점이 되어줄 게 없지 않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AI 신약 개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발전할지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